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가슴 아프고 동시에 우리 사회에 거대한 질문을 던지는 한 사건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그 속에 숨겨진 의문점들과 사실관계를 차근차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17세 여고생 이채원 양의 비극적인 사망 사건, 언론을 통해 접하셨을 겁니다. 응급구조학과에 진학해 남을 구하는 사람이 되겠다던 그 꿈 많고 착하던 아이가 새벽까지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차가운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괴한의 흉기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족들은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딸의 얼굴과 이름을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단순히 묻지마 범죄라는 표면적인 단어로 이 사건을 넘겨버려서는 안 됩니다. 전직 형사인 제가 이 사건의 전말과 보도 이면의 흔적들을 들여다보았을 때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나 예방할 수 없었던 천재지변이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수사학적, 사회적 맹점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사건의 타임라인과 지금까지 드러난 공식적인 사실관계를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 5일 새벽이었습니다. 피해자 이채원 양은 평소처럼 독서실에서 늦은 시간까지 학업에 매진한 뒤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죠. 고작 17살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갓길에 어처구니 없는 비극이 찾아옵니다. 가해자의 신원은 장윤기. 조사 결과 이자는 범행 직전 어떤 여성을 스토킹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그 스토킹하던 여성을 찾아내기 위해 눈이 뒤집혀 돌아다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노리던 대상을 찾지 못하자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길거리를 배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새벽 시간에 홀로 집으로 걸어가던 이채원 양을 발견하고 그대로 달려들어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피해자는 즉시 전남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평소 부모에게 화 한 번 낸 적 없고 사춘기조차 없이 바르게 자라온 딸이었습니다. 응급구조학과에 가겠다고 스스로 입시 상담까지 찾아다니던 아이가 정작 본인은 차가운 길바닥에서 구조의 손길을 제대로 받지도 못한 채 가버린 겁니다. 유족들은 장윤기가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되기를 호소하며 딸의 신상을 공개했고 다음 달 49제에 맞춰 추모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여기까지가 현재 언론을 통해 알려진 핵심적인 팩트입니다. 자, 여러분,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만 여기서 잠깐만요. 저는 이 사건의 보도를 보면서 가슴이 미어지는 동시에 수사적으로 몇 가지 강한 의문과 위화감이 들었습니다. 가해자 장윤기의 범행 동기를 보십시오. 스토킹하던 여성을 찾지 못하자 일면식도 없는 학생에게 분풀이를 했다. 언론은 이를 분풀이 범죄 혹은 묻지마 살인이라고 헤드라인을 뽑아냅니다. 하지만 형사로서 생각해보면 이건 결코 무작위적인 묻지마가 아닙니다. 장윤기라는 인간의 내면에 내재된 철저한 약자 선택적 범행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제어가 안 되는 분노의 폭발이었다면 왜 지나가는 건장한 성인 남성이나 순찰 중인 경찰관에게는 흉기를 휘두르지 않았을까요? 왜 하필 새벽 시간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서 홀로 걸어가는 체구가 작은 여고생이었을까요? 이건 분노의 조절 실패가 아니라 자신의 범행 성공 확률과 저항 가능성을 철저하게 계산한 비겁한 범죄입니다. 스토킹이라는 범죄 유형 자체가 타인을 소유하고 통제하려는 비정상적인 집착에서 비롯되는데 그 통제가 실패하자 자신보다 훨씬 약한 대상을 찾아 권력욕과 지배욕을 배설한 겁니다. 이게 정말 우연입니까?
장윤기가 그 골목에서 이채원 양을 마주친 것은 우연일지 몰라도 그 대상을 목표물로 삼아 잔혹하게 흉기를 휘두른 것은 철저한 의도와 본인의 선택이 개입된 필연입니다. 범죄자들의 홧김에 그랬다, 분풀이였다 라는 핑계 뒤에 숨은 이 비겁한 인간 심리를 우리는 명확하게 꿰뚫어 봐야 합니다. 다음으로 또 하나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 경찰의 스토킹 범죄 수사 기법과 선제적 조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장윤기는 이채원 양을 범행하기 직전까지 특정 여성을 스토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 그 피해 여성의 신고 이력이 있었는지, 혹은 경찰이 이 장윤기라는 인물의 위험성을 인지할 기회가 없었느냐는 점입니다. 보통 이런 스토킹 가해자들은 하루아침에 괴물로 변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전에도 수차례 징후를 보였을 것이고 피해자가 불안감에 경찰의 문을 두드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기존에 신고나 민원이 접수된 상태였다면 경찰이 잠복 수사나 가해자 모니터링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는 없었을까요? 현대 수사에서는 스마트폰 GPS 추적, 주행 기록, CCTV 연동 등 디지털 증거와 동선 추적 기법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스토킹 범죄가 인지된 시점부터 가해자의 동선을 압박하고 경미하는 사법적 장치가 조금만 더 촘촘했더라면 장윤기가 밤거리를 흉기를 품은 채 활보하는 일은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미친 살인마의 돌출 행동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스토킹 범죄가 어떻게 제3자에 대한 무차별적인 강력범죄로 확장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회적 경종입니다. 가해자의 집착이 실패했을 때 그 분노의 화살은 스토킹 대상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고리, 즉 밤길을 걷는 아동, 청소년, 여성들을 향하게 됩니다. 치안의 공백이 어디서 발생하고 있는지, 왜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되었음에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이 치명적인 범행을 선제적으로 차단하지 못하는지 법 제도의 실효성을 뼈아프게 되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다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광주에서 일어난 이 잔혹한 사건은 스토킹 실패로 인한 뒤틀린 분노를 아무런 잘못도 없는 17세 여고생에게 배설한 끔찍한 약자 타깃 범죄입니다. 꿈이 확고했던 한 아이의 인생이 통째로 날아갔고 한 가정은 완전히 파탄났습니다. 응급실에 누워있던 딸의 모습을 떠올리면 아직도 미칠 것 같다는 부모님의 절규가 지금도 제 귀에 맴도는 듯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족들이 왜 자식의 이름과 얼굴을 세상에 공개했겠습니까? 내 자식의 억울함을 풀고 싶은 마음도 크겠지만 다시는 이 땅에 내 딸과 같은 억울한 죽음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숭고하고도 처절한 외침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쉽게 잊어버린다면 장윤기 같은 인간들은 언제 어디서든 또 다른 이름의 이채원 양을 찾아낼 것입니다. 가해자 장윤기는 결코 정신질환이나 심신미약 혹은 우발적 분풀이라는 핑계로 감형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회가 이자를 영원히 격리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중한 잣대를 적용해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홀로 밤길을 걷다 쓰러진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남겨진 유족들의 피눈물을 조금이나마 닦아주는 길입니다.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별이 된 이채원 양의 명복을 진심으로 빌며 유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장윤기 같은 범죄자들을 우리 사회에서 완벽하게 걸러내고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지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모여야 법이 바뀌고 사회가 변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미디어가 겉핥기식으로만 다루는 사건의 이면을 형사의 시각으로
날카롭고 솔직하게 파헤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